네, 오늘 3대 지수 좀 조심스러운 흐름이지만 그래도 낙폭이 일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차분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신용등급 하향은 바이든 탓? 재무장관이 지적을 했다. 자,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코멘트가 요즘에는 거의 트럼프의 코멘트만큼 좀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성과를 특정하는 후행 지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탓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트럼프가 좀 엄한 아버지 같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틀려진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트럼프의 언급이 좀 뭐 더 상방향으로 금쪽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방향으로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베센트 장관이 조금 온화한 어머니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엄한 아버지 역할을 베센트 장관이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후행지표 얘기도 했을 뿐더러 거기에 재정 이제 충당을 하기 위한 관세 협정에서 베센트 같은 경우에 불성실 국가들은 고율생 관세를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지금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의 정부에 대한 재정 적자가 계속 이제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의료보장 확대에 대해서 일단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어난 것 결국은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점을 계속 부각을 시켜놓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것 일단 화면에서 봤듯이 S&P가 2011년 그리고 피치가 2023년 그리고 지금 무디스가 25년 5월이죠. 예, 지금 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오늘은 3대 지수가 일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네. 달러 가치에 대한 하락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감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체재에 대한 급등,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 가격이 오늘은 일부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보니까 달러 가치에 대한 하락이 오히려 신흥국 통화 강세로서 일부 이어지면서 올해부터 이제 16일까지의 지난주까지의 이 글로벌 또 지수 상승을 봤더니 S&P 500이 한 1.3%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한 반면에 이 MSCI 신흥국 지수의 이 수익률을 보니까 9%대로 오히려 신흥국 지수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거에 두 차례 이 신용등급 이제 하향이 강등이 있었을 무렵에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갈수록 반등의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틀리다는 평가가 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 오히려 지금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현저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2, 3분기 쪽으로는 점진적인 달러 이 계속적인 약세 그리고 4분기에 들어서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의 조심스러운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도 있을 정부에 대한 부채 증가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반복적인 이런 신용 강등과 관련돼서 경기에 대한 침체, 불확실성 요소도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관련된 의견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달러 가치의 흐름과 지금 미국 행정부, 의회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주인공이 사실 연준인데 대표님, 요즘 분위기는 아직 올해가 절반이 남았는데 금리 인하 한두 번에 그칠 것 같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고 오늘 이제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이제 그 연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매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는 좀 더 우리가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보스틱 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의 횟수를 오히려 한 회
예, 한 차례 한 정도 번뿐일 거다. 이제 그게 적절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이러한 예측을 하는 근거로서 작용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실제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설문조사에 국한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향후에 우리 소비자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지금 6.5%의 이제 이 설문조사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했는데요. 1981년도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이 연은 총재들의 연설 대부분의 이 연은 총재들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축척을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를 축척하고 전체 그림을 그려가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고요. 일단 뉴욕에서 이제 연방 총재죠.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도 6월이나 7월에 이제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은 단정 짓기 어렵다. 앞서서도 제가 뭐 지겹도록 관세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러한 신중론의 펼쳐적인 근거가 이제 관세인데 관세 여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6월이나 7월이 지나가야 알겠다라는 이 신중론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FOMC가 6월 17일부터 18일 날 있을 예정인데 동결 가능성이 91%이기 때문에 6월은 이미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고요. 7월 같은 경우도 이 동결 가능성은 66%. 그 다음에 9월인데요. 9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9%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9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까지도 체크를 해봤고요. 대표님 이번엔 바이오주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이 앞서부터 내걸었던 공약이 약값 인하였는데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좀 내려앉았다가 오늘은 지금 화이자도 거의 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지금 콧물이 나서 약을 먹어야 되는 시점이어서 제가 이 제약주들을 보니까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 계기로. 네네. 네, 아이고.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사실 이게 약가 인하 정책이 트럼프 1기 때도 사실은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죠. 법원에서 불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강제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도요. 사실 구체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 그래서 어떻게 약가 인하를 진행을 할 건데라는 설명이 가장 중요한데 실행 가능성은 없다라는 의견이 시간이 갈수록 팽배하게 진행이 되면서 제약주들의 강세가 어저께부터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는 화이자입니다. 중국의 3S 바이오와 지금 항체 신약 후보 물질 이제 개발 상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에 합의를 하면서 현재로서 이제 하나 약 1조 7천억 원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일스톤에 따라서 거의 6조 7천억 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화이자에 대한 백신주에 대한 반등 그 가능성들도 이제 계속해서 열어놔야 됐고요.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다우존스의 하락을 주도했던. 네. 근데 지금 다우존스가 사실 이 시가총액으로 구성하지는 않잖아요. 주가로 구성하는데 영향도가 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과거에 600달러 수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차지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각 종목별로 하락에 대한 피로도가 감지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은 헬스케어 섹터가 방어적인 특성 덕분에 약세 장시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지금 CEO의 총격 사망과 더불어서 그리고 회장의 사임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300달러 근처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화이자하고 유나이티드 헬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거의 17% 넘게 좀 내려앉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이자도 오늘 3% 가까운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젠순왕 CEO가 그 컴퓨텍스 2025에서 기조연설했다는 소식을 사실 어제 제가 그 만화로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 영향력까지는 체크를 못했거든요. 좀 네. 어떤가요, 반응이? 영향력이 주가를 보면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컴퓨텍스 2025에서 그 젠슨왕이 했던 언급 자체가 주가에 좀 작용을 많이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H22죠. 칩에 대한 수출 금지로 본인의 기업이 약 170억 달러 손해를 보고 있다.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치가 이제 5월
우리가 말에 한번 또 발표가 되죠. 엔비디아가. 네, 28일. 네, 그리고 28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170억 달러 규모면 우리나라 돈으로 23조거든요.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제품 공개에도 웃지 못한 엔비디아인데 현재로서는 폭스콘과의 협업 관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의 개인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실 개인용 슈퍼컴퓨터, 뭐 DGX 스테이션 공개 세 가지를 다 공개했는데 지포스 이제 RTX라고 이런 프로 시스템인데 기업용 AI 연산 관련돼서 고성능 칩을 또 이제 우리가 공개를 했는데 중국의 딥시크 모델과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AI 플랫폼이죠. MV 링크 퓨전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 AI 모든 컴퓨팅에 대해서 플랫폼에 융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얘기들은 저희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의 칩과 퀄컴의 칩이 사실 칩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칩만 탑재를 했었는데 퀄컴의 칩과 어느 정도 융합적인 모습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네. 사실 범용 AI 칩의 또 확장세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하고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6일 전이죠. 사우디와의 AI GB 이제 18,000개 규모의 5년간 7억 달러 규모의 이제 이 칩 관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보다는 향후 5년간에 있을 중동의 시장 진출에 오히려 주목을 해본다면 지금 주가의 수준에서는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주들의 또 이제 하반기 랠리의 가능성들을 좀 더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범용 AI 칩의 확장세 그리고 중동발 호재 언급해 주셨고요. 마침 뭐 엔비디아 오늘 1% 넘게 내리고 있는데 매수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